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이 문자 하나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진기자에게 찍힌 문자인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커져만 갑니다. 메시지를 노출시킨 권성동 직무대행,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 세 번째 공식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여당 내부는 커지고 야당은 옆에서 공격하는 복잡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홍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취임 100여일 만에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합의,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메시지 유출에 다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권 대행은 앞서 SNS에서는 대통령이 저를 위로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권성동 대행체제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맡기냐, 권 대행 리스크가 커지니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등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 유출에 대한 유감만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지만 메시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앞에선 양머리를 내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로 응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등 윤핵관들이 사실은 겉과 속이 달랐다고 직격한 겁니다.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문자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약 18시간 뒤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선 정상 배들에게 개고기 받아와 판다고 썼습니다. 여의도를 그 섬으로 표현하며 당내 인사들을 비판했고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빗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대표가 오해하지 않을 거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전혀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되받았습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는 말도 달았습니다. 이준석계 인사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박민영 당 대변인은 청년의 염원을 담은 쓴소리를 어찌 내부 총질이라 단순화하느냐며 윤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당내 게시판에는 지지율 20%를 찍고 싶냐,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시킨 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냐는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당원과의 만남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울릉도에 머물렀던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울릉도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제 대통령과 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 중에 궁금한 점부터 하나 좀 풀고 넘어가죠. 네. 권 대행이 이 보내려 한 메시지에 담긴 강기훈이라는 이 인물 도대체 누구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맞습니다. 일단 권성동 대행이 언급한 강기훈, 권 대행은요. 수많은 참모 중 한 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직원인지 아닌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도요,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강기훈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당 활동 경력이 있고 대선 캠프 때부터 활동한 인물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이 강기훈이란 인물도 있는데요.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설명을 쭉 보시면 권대행이 말한 강기훈, 대통령실이 언급한 강기훈, 언론에 알려진 강기훈, 이 세 강기훈이 동일인인지는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있다는 이 강기훈 씨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했던 이 자유새벽당 대표를 맡았던 강기훈 씨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강기훈과 권대행이 언급한 강기훈이 동일인이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좀 궁금증인 건데요. 이 권대행이 추천했던 대통령실 직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 사적 채용 공세를 좀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강기훈 씨도 만약에 권대행 추천 인물이라고 하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권대행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우모 씨를 추천해 우 씨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이 됐는데 우 씨는 어제 사표를 냈고 이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권대행이 오전에 온 대통령 메시지를 왜 오후에 다시 본 것이냐, 이것이 일부러 공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건데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대화가 시작된 건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입니다. 권 대행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켠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일부러 좀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권 대행은 대통령 메시지에 답을 보내려다 말아서 글을 쓰려고 휴대전화를 다시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러 노출하려던 건 아니다라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 노출된 뒤 윤 대통령이나 권 대행 모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의도적 노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시청자 질문인데요. 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속내 윤심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만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추겠는가. 윤 대통령 마음을 잘 표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네.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이 대표가 없는 날 들어가서 이제 기습 입당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대선 기간 울산에서 한 번,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포옹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영민 기자, 지금 네. 보면 이건 당연히 뭐 정부 여당의 일이지만 네. 옆에 있는 이 민주당도 관련 발언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뭐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스스로 민심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겠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의 의지에 젊은이 표 구걸하더니 내부 총질한다고 젊은 대표 잘라내는 대통령이라며 젊은 층 민심을 자극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이 조폭처럼 숨어서 당권 싸움이나 진두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젊은 지지층을 이탈시키기에 뭐 이만한 호재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어김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 기준이 뭐냐 따져 물었는데 한 장관은 오히려 이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지켜졌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우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자로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이틀 동안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신 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혹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야당은 첫 질의자부터 한 장관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지만 오늘은 7번째 순서가 돼서야 한 장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실적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했는데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홍률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 부적절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모은다는 것은 대서소 비슷한 건가요? 언론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좀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취지가 아니고요. 저 의원님께서도 민정비서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장관은 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이라 지칭하며 국내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이 그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헌법을 무시하고 북송을 할 게 아니라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까지 각종 논란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던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오늘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야당이 대정부 질문 자리를 빌려서 사실상 청문회를 연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시작부터 엄포를 놨습니다.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 현안이 아닌 개인 신상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자녀들의 불법 입시 의혹부터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것은 권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을 연구물을 교수 임용, 평가, 승진심사의 연구 실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박 부총리 임명 제청 당시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검증팀의 명단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비선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당은 박 부총리를 엄호했습니다. 남성 위주의 두꺼운 유리춘장을 깬 여성 행정학자라고 들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바로 그런 교육혁신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박 부총리에 대한 약식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죠. 국민의힘이 두 사람에게 각각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냐, 사퇴하라며 거취를 놓고 압박했지만 당사자들은 사퇴 의사가 없다며 버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정무위에서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 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법에 정해진 업무와 임무를 공정하고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방의 생활을 일견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의 반발 기류가 한풀 꺾였습니다.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한 지 24시간도 안 돼 자진 철회한 겁니다. 분명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제한 하루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 회의를 제안했던 김송정 경감이 오늘 아침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 경감은 전체 경찰 이름의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러운 보복이자 권력 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경찰회의가 무산된 것은 경찰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찰 익명 게시판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오늘은 전직 순경 출신들도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시도경찰청 경감이와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간담회는 대상자 700명 중 1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직원들 감정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간담회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국 현장 팀장 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여를 촉구했던 류근창 경감은 오는 30일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참석자가 적더라도 계급 상관없이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경찰 내부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찰 전체 회의가 취소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논란이 된 쿠데타 표현에 대해 본인이 지나쳤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보도 보시고 달라진 경찰 분위기를 아는 기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것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고위 경찰관의 20%는 일반 출신들에게도 충분히 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복수 직급제 시행, 그리고 각종 교육 시설의 확대, 각종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경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장관님.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행안위에서도 경찰국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의 절차들이 있다고 권은희 의원도 저에게 연락도 왔고 다음 달 4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가라앉은 경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회 일부 강은하 사건팀장과 경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강 팀장, 지금 보면 불과 24시간 안에 이 경찰의 입장이 뒤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김성종 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제안한 건 어제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20여 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의 집단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이후 9시간 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 발령된 이 류사명 총경이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다며 전체 경찰 회의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7분 김성종 경감이 내부망에 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자칫 14만 전체 경찰의 집단 항명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 경란 사태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사이 경찰 내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정부는 경찰에 취할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우선 경찰 반발의 전공법을 택했는데요. 단체 행동에 대해선 가차없이 대기 발령이나 감찰 같은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강경 대응을 고수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 불공정 해소를 강조하면서 순경 출신들의 고위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네. 현재 전체 경찰의 96.3%가 순경 출신인데요. 비경찰대 출신에겐 당근으로 작용했고 경찰대 출신에겐 거꾸로 채찍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찰 내부 여론이요. 네. 분열되면서 사실상은 힘을 좀 잃은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경찰 간부들과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실제 내부에선 경찰국 신설을 막기엔 상황이 너무 나아갔다. 더 반발해봐야 조직 이기주의로만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국이 비경찰대 출신들에겐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라는 이 공감대도 일부 형성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이 이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대와 비경찰대가 경찰 조직 안에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게 이러는 겁니까? 네, 경찰이 되는 경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부터 시작하고요. 간부 후보생 전형으로 합격하거나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경감으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경찰의 인력 구조를 좀 봐야 하는데요. 네. 경찰의 별로 불리면서 일선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이 총경급 이상부터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가 아니라 압정 모양이란 이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총경급 이상을 거의 경찰대 출신이 차지한다는 건데요. 아하. 특히 경무관 이상을 보면요. 순경 출신은 3명뿐이고 경찰대 출신은 88명이나 됩니다. 이 전체 경찰에서 경찰대 출신은 고작 2.5%밖에 되지 않지만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 행안부 경무관 승진자 중에 순경 출신을 현재 3.6%에서 2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찰의 난, 경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 오는 30일 회의를 전국 경찰이 모두 모이지는 않더라도 일부 뜻있는 경찰만이라도 좀 모여서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어떤 형태로 상황이 마무리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자들이 생우유를 쏟아버리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일부 생우유에 대한 새로운 가격 산정 방식을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청 앞에 모인 낙농업계 농민들이 생우유를 쏟아버립니다. 원유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유 생산을 중단하겠다며 집회를 연 겁니다. 전국 낙농 동지들과 함께 나비 거부를 불사하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뿔난 건 정부의 원유값 산정 개편안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시는 흰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는 같은 값을 매겼는데 가공유에 한해 300원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국내 유가공 업체들이 값싼 수입률을 선호하면서 원유 자급률은 4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걸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차등가격제 도입 취지입니다. 농민들은 반발합니다.
갈수록 가공류 소비량이 줄어 힘든데 가격까지 내리면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35년간 젖소 17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한 달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 농장에서 2달 동안 쓸 기름 1,000리터 값도 50%나 올라 150만 원이나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부채만 없으면 폐업하고 싶습니다. 돈도 안 되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낙농협회 측은 농가 평균 부채가 5억 원을 넘고 있고 최근 2년 동안 228개 낙농가가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수입사료 관세를 없애겠다며 지원책을 내놨지만 낙농가는 원유 납품 거부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 다음 달 1일 차등 가격제 도입을 앞두고 한여름 우유 파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가 예측하는 물가 정점 아직 멀리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4.7% 더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가격을 보면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여름철 밥도둑 꽁치는 평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금치는 킬로당 24,000원대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배추 평균 가격은 평년보다 훌쩍 뛴 포기당 7,600원대인데 포기당 10,000원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오른다고 생각할까? 빨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들 이렇게 우리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속도와 폭을 보여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월만 해도 2%대였는데 지난 4월 3%대를 뚫고 난 뒤 불과 석 달 만인 이달 4% 벽까지 뚫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인 4.7%. 월급 받는 사람들은 진짜 월급이 좀 올라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한국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기대 인플레 악순환입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심리가 가계를 압박하고 이게 임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또 오르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인 기대 인플레이션 탓에 오는 8월 한국은행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0.5를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0.25씩 해서 계속 몇 번을 해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인플레가 심각하거든요. 내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도 나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경찰이 지명 수배범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쉴 틈을 줬다가 달아나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7시간 만에 붙잡긴 했지만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한 손에 담배꽁초를 들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남성이 지나간 길로 가더니 되돌아 나옵니다. 남성은 2m 정도의 담장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3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도주한 건 오늘 새벽 4시쯤. 도주범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주택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2시간 전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도중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2020년부터 지명수배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의 요청에 잠시 휴식 시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고 경찰관 한 명이 동행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해서 담배를 피우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외부에 나가면서 수갑을 안 채운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잘못이죠. 남성은 인근 아파트 빈집에 숨어 있다 7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파출소 내 피해자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스타벅스가 음료 17잔을 마시며 주는 여행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도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스타벅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한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자극적 냄새와 독성을 가진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 또 다른 소비자는 측정 과정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국가공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방은 몸에 직접 닿는 옷이나 침구류와 달리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폼알데하이드 검출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스타벅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방 안에 계속 놔뒀는데 지금 저기에서 계속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17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상품의 환불을 음료 쿠폰 3장으로 해주겠다는 조치도 논란입니다. 찜찜하니까 바꾸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뭐 3개로 바꿔준다고요? 잘 모르겠고 이 제품을 뭐 2, 3만 원대까지도 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스타벅스의 조치가 아니라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이렇게 목에 거는 선풍기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선풍기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최대 421mgauss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고압 송전선이나 헤어 드라이기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측정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인 10종류 제품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과기부 모두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 건 서로 다른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우선 시민단체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를 근거로 삼습니다. 암 유발 가능성에 따라 1군부터 4군으로 나뉘어 있는데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2B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1군이나 2A군엔 햇빛, 술, 가공육, 채소 절임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흔히 접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자파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다 단정하긴 어려운 겁니다. 과기부 기준은 다른 국제기구 권고를 따른 것인데 이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시간 노출됐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말하는 건데요. 목 선풍기처럼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전자제품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노출돼야 유해한지 연구마다 결론이 달라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과기부는 이번 주 표준 절차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한 뒤 다음 주 월요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목 선풍기는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하기 힘든 만큼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장시간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에선 전사자 4만여 명의 이름이 적힌 추모의 벽이 세워졌는데요. 참전 미군뿐 아니라 전장에서 숨진 카투사들의 이름도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마련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장을 둘러싸고 비스듬히 세워진 벽에는 빼곡히 이름들이 각인됐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 때 숨진 한국군과 미군 희생자 4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건립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이후 6년여 만에 완성된 추모의 벽이 유가족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흰 장미꽃을 이름 옆에 놓고 새겨진 이름을 탁보내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6.25 전쟁에서 오빠를 잃은 여동생도 장미꽃에 입을 맞추고 이름 옆에 헌화합니다. I am so glad to see that his name is in this country now, the country where he was born. 전장에서 산화한 카투사 7천여 명의 이름도 추모의 벽에 새겨졌습니다. 미국의 참전기념 시설 가운데 다른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건 처음입니다. 미국 땅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보기 위해 칠순의 아들도 먼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카투사로 복무하다 정전 10여일을 앞두고 전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어린 아들을 아는 한 장의 사진으로 달래왔습니다. 진짜 너무 감격무량하지.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님대 나와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참 너무 자랑스럽고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은 진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걸려 우리 시각 오늘 밤 열리는 공식 준공 행사에 불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포고문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SK가 이 자리에서 미국에 29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무려 10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으로 마주 앉은 바이든 미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를 부르며 코로나 격리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Hey Tony, how are you, pal? I should be sitting immediately to your right. I'm only a couple hundred yards away. I apologize for not being. 최 회장은 미국의 22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So including the major investment in semiconductor, the EV batteries and biotechnology. 이미 발표된 9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까지 더하면 모두 38조 원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가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증거이자 역사적인 발표라고 강조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10번이나 반복했습니다. Thank you, Tony. Personally, thank you, Tony. Thank you. S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관저 발코니에서 백악관에 들어오는 최 회장에게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SK의 미국 신규 투자액 절반 이상은 반도체 분야에 쓰이고 나머지는 그린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면담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총수를 따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이딴 한국 기업 총수와의 회동은 미국에 대한 통큰 투자를 반기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정부가 우리 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 10조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인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가 그 대상입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1단계로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고 2단계로 현지화 모델인 K2P의 800대 이상을 현지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모두 48대를, K9 자주포는 1단계 48문에 이어 총 600여 문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됩니다. 폴란드 정부의 깜짝 발표에 방위사업청은 개별 업체별로 기술 이전 계획 등을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출액만 1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최대 규모 계약이던 올 1월 아랍에미레이트와의 4조 1천억 원어치 천궁2 수출 계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추가 수출도 기대됩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특히 방산 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확산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해진 국제정세 속에 K방산이 도약 기회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었고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까지 감안하면 확진자가 최소 20만 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직장인 재택근무나 학원 원격 수업을 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7개 부처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방역 생활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참여 일상방역으로 재택근무, 증상이 있을 때 휴가, 학원 원격 수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제가 아닌 권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법적 의무에 기반한 일률적인 거리 두기가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올 초와는 유행 양상이 다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지난 4월 비슷한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는 4분의 1 수준이고 치명률도 0.06%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율방역 권고가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유인책이 없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그리고 영업을 쉬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원격 수업을 권고받은 학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학원만 콕 집어가지고 갑자기 비대면 수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어불성설 말. 학교 단체 행사는 허용, 학원은 원격 수업, 대형 콘서트는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고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 과학방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비이재명계 일각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8.15 특별 사면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는 반전 카드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8.15 광복절 때 특별 사면 복권해달라고 공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특별 사면해야죠. 그리고 사면 복권까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서른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김 전 지사가 충분히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 전 지사가 사면이 될 경우 8.28 전당대회 13일 전에 나오게 됩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존재만으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현재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나 직접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과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 전 지사 사면에 말을 아꼈습니다. 차기 잠룡으로 부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여랑자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후폭풍이 상당해요. 네, 단 2초 사이에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된 겁니다. 어제 권 원내대표의 문자를 포착한 동아일보 사진 취재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손을 밑에 놓고 핸드폰을 반 정도 열어서 저게 뭘까라는 궁금한 호기심도 있었고 잠깐 이렇게 들면서 3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찰나였는데 그럼 이 휴대전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건가요? 의원들의 휴대전화 있잖아요. 이건 사진 기자들에게 중요한 취재거리라는데요.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방해하는 일으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예의주시하죠. 가운데로 갈수록 잘 안 보이는 거고 가생이는 거의 다 보여요. 그럼 포착되기 쉬운 의원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일단 본 회의장에서는요, 의장석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앉죠. 기자들은 저 가장자리 쪽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뒷자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 지도부의 자리가 취재진과 가깝습니다. 네. 어제 사진도요, 이렇게 바로 뒤쪽에서 잡힌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본회의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잘 보이지 않게 유독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별의별 사진이 다 찍혔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요, 국회의원이 피싱 문자를 받고 꾸짖는 내용의 메시지부터 여야의 협상 내용 등 민감한 사안까지 공개됐죠. 일주일 전 국민의힘 의원 대화방에서는 휴대전화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의원의 사생활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 사진을 보도한 기자는요,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으면 물론 걸러내는데 이번 건은 공적으로 주목받을 사안이라서 고심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관들이 스타 되기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서 스타가 되길 바란다며 정책에 관해 자주 설명하라고 주문했죠. 이후 장관들이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더 하시겠어요? 저기 한 분 안 하나 더 받을까요? 시설 자체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키는. 최근에 대통령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 혼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참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네, 어제 원희룡 장관은 SNS를 통해서 광역버스 현장 점검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스타 장관이 진짜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유독 주목한 스타 장관이 있는데요.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쿠데타 발언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니 아주 스타 되셔서 좋겠습니다. 국민은 물론 야당에게도 이 정책을 잘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하는 장관들 모쪼록 이 좋은 정책으로 스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성추행과 회유 압박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부대에서 지난주 또다시 여군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군 하사, 고 이해람 중사가 사용하던 바로 그 관사를 배정받아 힘들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1살 여군 강모 하사. 지난해 숨진 고 이해람 중사와 근무지가 같을 뿐 아니라 입주한 관사도 같았습니다. 지난 1월 강 하사가 입주한 관사는 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5월부터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강 하사는 입주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 공포감 등을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부대 내 괴롭힘을 당한 듯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강 하사의 다이어리에서 잘못이 없는데 뒤집어 씌운다, 분풀이를 당했다는 등의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공군 측은 채널A에 관사 입주 당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관사가 고 이중사의 남편 명의로 돼 있어 담당자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대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화 송금을 추적해온 금융당국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금감원은 이 돈의 출처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목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 거래를 검사해온 금융감독원. 이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돈인 걸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직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회사들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외화를 받은 해외 법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와는 무관했는데 홍콩 회사로 간 돈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도 늘었습니다. 원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보고했던 2조 5천억 원이 조사 과정에서 4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이런 외환 거래에 연루된 업체는 8개에서 22개로 관련된 은행 지점도 3곳에서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미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입니다. 금감원이 조사 범위를 시중은행 전체,
우리 돈 약 7조 원대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금세 지치는 무더운 날씨인데요.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3.4도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도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많은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과 여수, 제주는 25도를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주는 35도 등으로 32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영남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텐데요. 강원 영서에는 모레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에 소나기가, 일요일부터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이 됐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진두지휘할 방역수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63일째 공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코앞까지 왔는데 총리는 오늘도 후보자 검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증만 하다 골든타임 놓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